안녕하세요. 이재민의 팡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아, 이제 예. 뭐 이재문 소장님 예. 그 현장을 와서 예. 또 하니까 또 감회가 또 이상하네요. 네, 아무튼 뭐 잘 부탁드리고 예. 오늘은 제가 질문 받는 그 예. 입장에서 뭐 성실히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.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. 이게 질문을 한다는 네. 게 언제든지 질문에 그 응답을 하던 자세에서 이제 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아직 어색해요. 네, 그리고 때로는 뭐 가끔씩 TV 프로 보면 진행자가 예. 본인의 그 부동산 보는 철학을 갖고 있어도 너무 밝히면은 네. 중립성에 대해서 의무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 거야. 막 입에서 막 나올 것 그럼요. 같은. 그래서 이 객관성하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네, 그렇습니다. 네.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예정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네. 그 동결하게 된 이유 뭐 특별히 좀 보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? 금리 동결,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 계속적으로 미국을 쫓아갔었잖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금리라는 게 한 3%를 넘어서면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뭐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속도 조절을 하는 거로 보여져요.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하고 주요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하고 또 물가가 최근 들어서 4.2%로 잡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요걸 같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에 국한돼서 본다라면 이거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자산시장 금리하고 자산시장 관계가 크다며 연관성이 크고 상관 개수가 크니까 이제 집값에 대한 변화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것 또는 동결한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됐고 최근 들어서 뭐 PF 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 시장 또 우리나라는 심지어 전세금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로 또 측정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한다라면 굉장히 숨어 있는 부채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금리 인하를 조금 발걸음을 계속 보폭을 줄여 오다가 현재 이제 2번 정도는 아예 걷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상황은 결국은 두 발에 한쪽 발에는 가계부채라는 거를 달고 있고 또 한쪽 발에는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이 두 가지를 모래주머니로 이거 달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 뭐 어떤 부동산 가격 이것을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금리를 2번 연속 동결을 하다 보니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야? 네.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네.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제 거의 뭐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네.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네. 바로 뭐 3.5%의 금리를 2%로 떨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네, 불가능하죠. 결국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. 가게 되면 네. 1년 이상 금리를 올렸듯이 1년에서 네. 2년 동안 금리를 인하시킬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.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영향이 미칠까요? 우선 금리 관련돼서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관련된 보고서들이 한동안 유행처럼 많이 나왔어요. 저는 그 중에서 좀 유의를 하면서 봤던 보고서 자체가 국토연구원 보고서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도 금리하고 유동성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금리가 멈추고 나도 보통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, 뭐 최대 어떤 보고서는 한 20개월 정도까지도 간다고 그러거든요.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금리가 동결된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뭐 L자형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소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. 뭐 1년에서 1년 반이라고도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 추이를 생각해 본다면 시계열로 쭉 봤을 때는 더 길게 금리 인하를 장기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오히려 1년 반이 아니라 뭐 한 2년, 3년 정도로 그것도 하나의 속도 조절이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라면은 모르겠어요. 뭐 자산 시장의 변화 또는 가격의 높낮이 이런 것들은 조금
상당 부분 횡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앞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기본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거잖아요.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멈췄다 두 번 정도 동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면 투자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워낙 그 금리가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 보고 싶은 것들만 좀 보고 좀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. 뭐 저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동결을 얘기했는데 인하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가이던스를 준 것 같은데 어쨌든 4.2%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2%대 물가 안정권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조금 자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중은 너무 좀 앞서간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지금 4.2%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물가 상승률 고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을 안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. 최근 들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이슈도 크잖아요. 뭐 지금 이 공공요금 자체가 조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상 이 4.2%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보는 입장하고 가게나 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승률, 하락률, 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는 가격에 관심이 많잖아요. 퍼센트가 뭐 4%다 뭐다 해도 실제 세금했을 때는 몇만 원씩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주택을 사고 거기에 뭐 금리가 동결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납부하는 이자라든지 공공요금 오르죠. 그다음에 집 하나 이사 가면 이사간 주택 가격의 취득세라든지 또 거기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사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소비잖아요. 그 냉장고도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식료품, 신선 식료품 같은 경우도 지금 10%까지는 안 돼도 뭐 한 4에서 한 5% 정도가 인상이 된 거라고 하면 역시나 주머니 사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서 3.5% 기준금리가 동결했다는 걸 가지고 환호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너무 확대 해석하고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아이러니함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, 저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어쨌든 금리가 이제 억제가 되고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의 갭이 이제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3%대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상단은 이제 5, 6% 가까이 돼 있잖아요. 아주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3%대 어떤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금리 문제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? 또 특히 이제 우리 송 대표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주택은 이제 어떤 금융 상품화가 이미 진행이 됐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경기의 흐름보다는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금리의 변화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저는 금리의 이 영향 자체는 상당히 연관성들이 크다라고 보는데요. 주택에 대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대출에 대한 비율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. 특히나 이 연관성이 큰 게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 시장의 금리가 연관성이 컸다라고 하면 올해는 전세 시장의 연관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. 저는 이 전세 대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매매 시장은 일정 부분 금액을 넘어서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왔습니다. 근데 전세는 마냥 좀 풀어놓은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동성이 확보가 됐고 이 유동성도 임대 시장에 흘러가면서 임대 가격을 상당히 폭등을 시켰어요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전세 대출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서브프라임하고 같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은 전세에 머무르는 분들이 물론 고소득자도 있겠지만 이 저금리 유동성 안에서 굉장히 수준 그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서민 대출이다 못하면서 한 70, 80%까지도 막 빌려줬거든요. 그러면 이 빌려간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감정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했단 말이에요. 특히나
뭐 담보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전세금을 풀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런 뭐 국내에서 전세 대출자는 서브프라임 같은 예. 그런 등급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출의 위험도에 상당 부분 그 노출이 되어 있고 뭐 상환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리와의 연관성들하고 이런 금융하고는 과거보다 지금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 주요국보다도 양쪽으로 지금 금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도가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까 그 하단, 최하단의 3%라고 얘기해도 2030 세대나 영끌 세대들이 그렇게 영끌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1금융권 상품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? 그렇죠. 좀 드물죠, 일부. 그렇죠. 일부는 혜택이 되겠으나 뭐 대부분은 1금융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2금융권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정도 이 정도에서 많이 아마 그렇죠. 대출을 받지 않을까 예, 싶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3%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이런 금리가 단순히 뭐 주택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좀 그 어떤 상품을 좀 섞어서 팔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은 또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추후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피벗을 한다, 뭐 한다 그런 예측 같은 걸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위험한 거죠. 아마 이번 장에서 금리와 부동산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공식은 판판이 깨진 것도 하나이고 아마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은 뭐 굉장히 큰 좋게 얘기하면 교훈을 얻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마 이 부동산 시장에 뭐 대출을 함부로 활용을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결국 수요가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으로 축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여튼 저기 오늘 송 대표님 말씀 중에 전세자금 대출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네. 이 사태와 유사할 수 있다라는 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. 네. 그 순간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. 또 뭐 나오실 뻔했군요. 또 평소처럼. 네. 근데 하여튼 되게 그 인상적이었습니다.